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훈입니다. 자,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을까요? 지난주의 이슈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기 신도시 발표죠. 예, 추가적으로 상기 신도시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상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들이 다 끝났죠.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만 달려 있는데,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상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좋을까? 아니면 나쁠까? 이런 거 좀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발표됐구나 이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서울의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공급 절벽 시대 기회가 찾아온다,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상당히 오늘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자, 서울시,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면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정책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우리가 투자자로서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서울시의 천태만상, 서울시에서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하게끔 상당히 많은 규제들을 계속 그냥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대표적인 게 뭐죠? 재개발을 할 때 임대아파트 의무 규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임대아파트를 지어라, 몇 프로 이상 지어라. 자, 이거를 15%가 최대 상한선이었는데, 그러니까 최대 서울 같은 경우는 15%인데요. 그거를 지금 5%를 추가해서 20%까지 일단 하고, 그리고 추가로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10%를 더 올려서 최대 30%까지 임대 아파트를 짓게끔 하겠다라는 게 통과가 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떤 생각 하셨어요? 이제 끝장났구나. 이 재개발이고 뭐고 다 끝장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십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기사를 보면요, 재개발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자는 서울시, 이런 주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재울 7구역 등 일몰제 적용 피해 해제 근거 없는데도 시에서 법 바꿔서 일괄 해제해야 된다고 국토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주민들 마른 하늘 날벼락, 이렇게 지금 기사가, 재밌는 기사가 나왔죠.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무조건 재개발 하지 마라 정책이잖아요. 하지 말려면 하지 마. 이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표적인 게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발표했죠. 한마디로 내용 그거잖아요. 재개발들 추진하니까 막 불협화음도 생기고 잘 진행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폐해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제시켜서 뭘로 하자?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전환하자 라는 것이 뉴타운 출구 전략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해제가 되면은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들,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매몰 비용들을 서울시에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수없이 많은 구역들을 갖다가 다 순서대로 잘라냈죠. 재개발 하지 마. 해제시키고. 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일몰제라는 걸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일몰제. 이건 내용을 이렇습니다.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들 이후에, 2월 1일 이후에 이것들만 재건축 일몰제라는 걸 적용을 할 때, 일몰제는 어떤 시간까지 뭔가 진행이 안 되면은 해제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곳은 이게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상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재울 7구역이나 자양 7구역, 북가자 6구역, 방배 7구역 이런 데들은요,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재개발 막기에 법까지 바꾸자는 서울시,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규제해서 이것도 못하게끔 하겠다.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요것만 하나 알고 가자고요. 자,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요것만 하나 보자고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들은 2020년 3월 1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월 1일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됐을 경우에 해제되는 지역들이 지금 많이 있다. 30군데 이상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12년 2월 1일 이후에 경비구역으로 지정된 것들은요, 요거는 또 이런 룰이 있죠. 2년 이내에 추진위를 설립하든지 아니면은 추진위 설립하고 나서 또 2년 후에 조합 설립을 하든지,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든지, 만약에 3년이 지났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안 한다. 그렇다면 해제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성수동의 그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한강변에 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서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전부 다 지금 다 해제됐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유일하게 계속 이 전략정비구역은 성수동은 유지가 되고 있었죠. 진행은 안 됐지만. 그런데 여기 1, 2, 3, 4 구역이 있는데요. 이제 3개 구역은 이미 다 진행을 조합 설립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전략정비구 2구역이 지금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됐다는 거죠. 동의율이 지금 50%는 넘었는데 이게 75%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내년 언제까지요? 내년 3월 1일까지 2020년 3월 1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못하면 해제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제되면은 그 구역만 해제된 문제가 아니고 1구역, 3구역, 4구역 다 진행 본격적으로 하려는 데들이 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성수 지역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농 8구역 이것도 역시 2008년도 7월 달에 지정이 됐고 12구역 2009년 6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해제가 되느냐 진행을 하느냐 내년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장을 보면요. 이 다음 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서울시는 왜 재개발 해제에 목을 콱 메고 있을까요? 서울시는 이 해제 지역을 해제시켜야 이 도시재생 사업 다들 아시죠? 도시재생 사업 이게 소위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하죠. 재개발 진행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다 부서지고 새롭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지인들이 다 들어와. 외지인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얻는다. 그러니까 재개발 시키면 원주민이 쫓겨나가니까 안 된다. 실제로 원주민 재정착률이요. 한 25% 이내라고 해요.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쫓겨나가는 게 아니고 팔고 나가는 거죠. 팔고. 자, 그래서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들을 이 재개발 진행하는 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뭐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마을 가꾸기 사업. 동네에 그냥 조금 뭔가 보도블록 깔아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좀 살기 편하게 CCTV 달아주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벽에다가 이제 벽화 같은 거 칠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도시 재생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계속 낙후될 거 아니에요, 지역이. 그럼 낙후된 지역 방치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뭘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000제곱미터 3,300평 정도 되는 거죠. 이 규모의 아주 소규모 개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바뀌어 그러면은 가치는 커지죠. 분명히 커집니다. 커져서 가치는 분명히 상승하지만 재개발을 추진해서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는 데랑은 비교 불가죠.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자, 서울시의 지금 이중적 잣대. 제가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에 공급 물량 늘려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는 어떻게든지 서울의 공급 물량 빨리 늘려야 돼. 하다못해 자투리 땅까지 개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은 물량이 나오기 어려워요, 서울에서. 왜냐면 빈집이 없잖아. 빈 땅이 없잖아요, 빈 땅. 그 빈 땅이 없으니까
낡은 집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오직 임대아파트만 늘려가자. 그래서 어떤 것도 하죠. 임대아파트 의무규정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재개발에만 있는 거거든요. 재건축에는 임대아파트 의무규정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건축도 지금 임대아파트 넣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죠. 자, 재밌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서울은요, 역대급 공급 부족의 시간이 도래할 겁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의 약 80%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 이 정책은요, 결국 서울의 공급 부족을 일으켜서 오히려 희소 가치를 점점 더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죠.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상식적인 걸 정부는 잘 이해를 못할까요? 자, 공급에 따른 향후 예측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약 4만 3천 가구랍니다. 4만 3천 가구.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아마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2021년도를 보면은 1만여 가구로 공급이 갑자기 팍 밑으로 추락합니다. 자, 서울에 매년 우리가 평균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서울에 5만 5천 세대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4만 세대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게 정확한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요가 항상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의 집값이 팍팍팍팍 올라가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는 거 있죠. 내년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공급 물량이 가장 줄어드는 2021년도에 집권 4년 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책의 변화가 분명히 시작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집을 살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던 분들 많죠. 그런 분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항상 이 정책 방향이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입력을 시키셔가지고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집 못 가졌던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역대급 공급 부족 대란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알게 되면요. 부동산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많은 분들이 이 3기 신도시 하면 아주 그냥 3기 신도시 어떻게 될까? 유튜브에 보면은 3기 신도시 뭐 들어오면은 일산이 하락한다더라 뭐 아니다. 일산은 안 하락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3기 신도시의 영향은 절대 서울에 미치지 못한다. 만약에 미친다면 서울 외곽에나 미칠 것이다. 결국은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돼요? 1, 2기 신도시와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뭐 의문입니다, 사실. 하지만 어찌됐든 진행이 제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이 1, 2기 신도시에 경쟁하지 서울과 경쟁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중심권 지역들, 외곽이 아닌 서울 외곽이 아닌 중심권 지역들은 더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기회는 다시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회는요,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단지 소수에게만 온다는 겁니다. 소수에게만. 신문, 뉴스, 언론, 유튜브 폭락한다, 맨날 폭락한다는 기사, 지금 하락장애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들 믿지 마십시오. 이런 기사들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결정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정말 큰 장이 한번 설 텐데 이런 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흐름은 항상 추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정부의 강한 압박이나 규제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항상 상승 추세로 간다는 게 여태까지 부동산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하강 추세로 간다면 아무리 부양책을 써도 결국은 하강 추세로 간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부동산은 항상 추세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호재가 생길 곳이 아닌 호재가 앞으로 생길 곳에 우리는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 그리고 2년, 3년 내로 반드시 기회가 오니까 그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우리가 기회를 위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항상 위기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위기인가 보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분들은요, 위기를 어떻게든지 기회로 바꾸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기회를 위기로 보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제 그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